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요새 제 근황을 좀 간단히 좀 얘기하려는데 제가 요새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절찬리에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엄청 잘 됩니다. 소수정예로다가. 네, 소수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방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게 쌍방향 소통 강의고 제가 또 이제 매주 이제 과제를 주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물건을 본인들이 발굴해서 그걸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존에 없던 강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34살 미혼이시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제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어머니 명의에서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본인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적폐. 네, 젊은 적폐. 그렇게 되시고 현재 순자산이 9억, 부채가 6억이고 뭐 순자산 비율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시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포 신축, 파주 운정, 춘천 구축. 근데 사실 요 세 아파트가 제가 예전에 그 2018년도에 쓴 40살 건물주에서 괜찮은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책에 언급을 했던 지역들인데 공교롭게도 이 세 아파트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혹시 이거 한번 댓글로 달아주신 제 책을 보고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하셨다. 근데 이 춘천 구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내 돈이 많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거의 무피. 네, 거의 무피를 했는데 이것도 1억 3,700에 구매를 했는데 전세가 1억 3천이니까 물론 이제 이때는 아마 전세가 좀 더 낮았을 거예요. 한 1억 2천 정도 됐을 거니까 한 1,700 정도 투자가 됐을 건데 지금 한 1억 6천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이것도 좀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다만 이제 충남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발굴해서 사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나머지는 대표님 거 보고 샀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 제 책을 보고 사셨거나 제 유튜브를 보고 하셨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굴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김포 시축을 2018년 4월에 분양을 했는데 요거는 그 당시에 미분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청약이 아닌 미분양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분양을 잡았고 이게 분양가가 3억 5천인데 전세가 4억이니까 이미 원금은 다 회수를 한 상태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6억 8천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6억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산 금액보다는 분양가 3억 5천보다는 그래도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사셨다. 그리고 파주 운정 2020년 12월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것도 2024년 1월 입주 예정인데 보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가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2020년 12월에 이제 사신 거니까 주택수에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주택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할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득세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다만 그때 왜 7월 달에 분양권도 취득세 포함이 된 게 그게 7월 며칠이 있을 거예요. 710 대책인가? 아마 그때 취득세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양도세는 2020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것도 분양권도 입주 전, 2024년 1월까지 입주 전에는 현재 주택수에 포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주택수가 아닌 거고 현재 김포 아파트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춘천 구축 아파트는 2021년 9월에 구입해서 현재 이제 갖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아파트인 거고 자, 파주 운정이나 이 분양권은 지금 현재 재산세도 안 내겠죠? 이제 등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남 내포 신도시 아파트 이것도 분양을 2011년을 분양을 받아서 2024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요거는 주택인 거예요. 주택. 그죠? 주택. 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취득세가 분양 받아서 이건 아마 1% 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6억 미만이었으니까 1.2% 내셨은 거고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이때는 아마 취득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 했을 경우에 이거는 파주 운정이니까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이것도 1%인 거예요. 1%. 그리고 이제 춘천 구축을 샀을 때 춘천 구축도 비조정적이기 때문에 2021년 9월에 구입했으니까 이거 취득세 아마 8% 내셨을 거예요. 8%. 왜냐면 비조정적 한 채니까. 근데 이거를 12월에 분양 안 했고 만약에 이게 7월 이전에 분양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그거는 취득세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춘천 구축도 그냥 1%만 내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취득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 이것도 취득세 1%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공시지가 1억이야. 그 테마인 것 같아요. 네,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취득세 맞아요. 취득세도 1%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취득세 8%만 내면 될 것 같고 요게 공시지가 1억 이하면 그 취득세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1%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이것만 8%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포트폴리오 잘 하신 거죠. 샤프한 젊은 적들. 네, 엄청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또 비과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포도 최근에 이제 조정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또 입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또 방법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세무사랑 그 세무 담당자랑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은 세무적인 거는 아시는데 이 어떤 거를 먼저 팔고 어떤 걸 늦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가치가 어떤 게 더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무 상담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출 상담사도 대출만 말씀하시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대출, 세금,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입지 문서, 그 다음에 전망까지 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건 잘 이제 사셨고, 신용대출이 지금 2,500 있고 주식이 2,000 있고 현금이 1억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세금 받은 건가요? 이게 전세금? 현금이 1억 1천만 원? 전세금 돌려받은 거? 전세금 받은 거에 일부 이제 신용대출 조금 갚고 남은 1억 1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이제 역전세나 이제 나중에 잔금 치르기 위해서 좀 예비비로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수입이 350이고 월 지출이 170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80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하고, 지출이 혼자 사는 것 치고는 조금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또 쓰기 나름이니까 또 이것도 뭐 하고, 또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 생활비를 좀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170만 원 뭐 적당해서 180만 원 한 달에 뭐 저축 정도 하시면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9년차 직장인의 투자 진로에서 비슷한 업계로 이직을 하냐, 중개사 취득 후 부동산 업계로 취직을 하냐,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전업 투자를 할 거냐. 부동산 업계에 취직을 하면 여러분 투자 잘할 것 같잖아요. 뭔가 정보도 빨리 받을 것 같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네, 전혀 아니에요. 투자자랑 부동산 중개업은 별개예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되게 부자들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 많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의외로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좋은 게 나오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누구한테 사주지? 일단 마인드가 이 생각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받지?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투자자는 빨리 내가 해야겠다 이건데, 중개사분들은 이거를 누구한테 연결을 시켜서 수수료를 받을까,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투자랑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고 중개사분들이 투자를 잘 못하세요. 의외로. 근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그렇진 않더라.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부동산 업계에 취직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걸로 통해서 부동산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는 이제 각각입니다. 비슷한 업계로 이직하냐, 중개사 취득 플러스 업계로 취직하냐, 아니면 그냥 생으로 전업 투자를 하냐. 부동산 전업 투자를 할까? 근데 이제 부동산 전업 투자도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들은 대출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받기가 쉬워져서 투자할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근데 전업 투자자는 현금이 안 나오고 4대 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요. 또 DSR 적용했을 때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안 나와서 투자를 못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직장인 해서, 신용이 높은 직장인 해서 DSR 적용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직장이 월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신용을 높여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에 직장인 하면서 투자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왜 그 4분면 얘기했잖아요. 직장인, 자영업, 사업자, 또 투자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직장인에서 투자자로 조금씩 옮겨가야지 한 번에 포지션을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농구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슈팅 가드가 포지션인데,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뭐
그러니까 슈팅가드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원래는 포워드에서 슈팅가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슛도 잘 못 쓰는데 막 무조건 슈팅가드에서 슛 계속 쓰면 그거는 이제 안 되잖아요. 팀에 이제 무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조금씩 포지션을 변경해야지 갑자기 포지션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투자자는 당분간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게 제 충고예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제 충고고. 그러면 비슷한 업계로 이직하냐, 중개사 취득 후 부동산 업계 취직하냐, 요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업계 취직해도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는 무조건 그 건 바이 건 수수료를 받는 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또 많이 버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영업력이 좀 자신이 없으면 사실 이걸로 해서 돈을 벌기는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부동산 업계는 보험업계나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누구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런 사람들도 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좀 약간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좀 약간 이런 말 표현하면 그런데 질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사업 실패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범죄자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시장에 물을 흐리니까 또 업계에서 욕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군대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의외로. 네. 다 보니까 어디 무슨 농사 짓다 온 사람도 있고 나이트 삐끼 하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막 그런 경험담 무용담들이 있더라고요. 트렁크에 사람 달고 다니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많고 많이 들어봤나 봐요. 그래서 네.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진짜. 그리고 뭐 범죄자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또 정상적인 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또 같이 일을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는 게 제 현실적인 제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게 사실 직업의 기초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신 분도 물론 훌륭하신 분도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쪽에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게 제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대표님은 중개사 취득도 하시고 중개업도 하시고 네. 전업투자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다 하죠. 근데 왜 저 젊은 청년에게는 못하게 하시는지. 아, 그래요? 아니,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못 봤으니까. 성향이나. 네, 그렇죠. 성향이 이런 걸 모르니까. 네. 성향이 만약에 좀 저랑 좀 비슷하고 약간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하는데 한번 제가 얼굴 보고 한번 면접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직원 뽑으세요? 직원 뽑죠. 네, 저도.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직원 채용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입보다는 경력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신입은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경력직이 좀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경력직 뽑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분은 26살부터 네. 회사에 취업을 했었고요. 네. 중간에 한번 이직을 해서 현재 직장인 9년 차인데 네. 이분은 전업투자나 네. 부동산 업계 취직보다는 왜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네. 지금 뭐 퇴사 안 하고도 이렇게 많이 잘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업계로 이직해서 가신 게 좋을 것 같고 앞바퀴 뒷바퀴 같은 경우 뒷바퀴 굉장히 잘 굴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앞바퀴가 직장이 좋아야 대출이 나와서 뒷바퀴를 또 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업계로 이직하세요. 네. 네, 꽝꽝 다 꽝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네. 지옥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분양권 2개 모두 정리할까? 둘 다 전세 주고 유지할까? 네. 그러니까 분양권이 이거죠. 충남 내포 신도시랑 파주 운정 이게 분양권인데 자 일단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2년을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일반 세율 6에서 45%였는데 이게 없어졌고 지금은 분양권 해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70% 1년이 지나면 60%예요. 입주 전까지. 그러니까 최소 60%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분양권을 정리하면서 1억이 만약에 남았다. 그럼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면 6천만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1년 지나서. 1년 지나야 된다. 1년 이내면 70%, 7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정리하는 것보다 근데 파주 운정은 이때보다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실제 분양 가격과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등기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일반 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치고 2년 채워서 일반 세율로 팔아라. 6에서 45%니까
요 일반 세율로 파시는 게 60% 내는 것보단 유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파주 운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GTX-A가 완공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오를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세 놓으면은 사실 잔금 치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남 내포 신도시도 2021년 분양해서 2014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는 상황을 봐서 정 안 되면은 세금 내고 아니면은 좀 파는 것도 생각해 보실 것도 괜찮은데, 근데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갖고 가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내 채지만 일시적 일가 위주택은 나중에 다른 걸 처분하고 그 조건만 맞으면 두 채가 남았을 때도 일시적 일가 위주택이 적용이 되거든요. 내 채지만. 그래서 요거를 잘 연구를 해서 그 두 채를 비과세로 팔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기간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몇 년 이내 팔아야 되는 기간.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을 해서 가능하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두 개는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비과세 받을 게 아니라 두 개 정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예, 제가 그 말씀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권 두 개 모두 정리 혹은 둘 다 전세 주고 유지했을 때 이거는 둘 다 전세 주고 유지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잘한 거네요. 네, 잘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진 전세금이 왜냐면 또 내포 신도시도 분양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때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가진 전세금 1억 천을 일부러 빌라나 오피스텔 투자하고 경매로 월세 받는 투자 한 채 정도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빌라는 제가 아니라고 했죠. 예, 빌라 아니라고 했고, 오피스텔은 나쁘지 않은데 오피스텔을 잘 사셔야 된다. 잘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한번 해보신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매로 월세 받는 투자 한 채 정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경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 해보시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경매는. 그래서 이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보다 그냥 임장을 가서, 요즘 같을 땐 또 되게 저평가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찾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경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경매 잘하신 분들은 경매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하기엔 좀 힘들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저는 오피스텔 항상 강조 얘기하는 5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5채 했는데 거기서 월세를 꽤 그래도 몇백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차라리 그 돈을 아파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피스텔을 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현금 흐름. 왜냐면 자산만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현금 흐름이 없으면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당장 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자산이 이제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산을 더 쌓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내 삶에 내 시간을 더 윤택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오피스텔 오르지도 않는 거 그거 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목적, 용도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개념 자체가. 아니, 월세 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산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 차익 쪽으로 가면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로 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월세 받으면서 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면 오피스텔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가를 하나 사게 되면 요새 상가가 10억에서 2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했는데 공실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7, 8천, 2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4-5개 쪼개서 사면은 10억짜리 상가 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월세나. 그리고 오히려 더 안전한 게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20억짜리를 하나 팔기가 사실 어려운데 오피스텔 2억짜리는 상가보다는 잘 팔려요. 하나씩 내가 원할 때 쪼개서 팔면 또 되는 거고, 또 양도세 측면에서도 뭐가 유리하냐면 오피스텔은 2억씩 1억씩 오르면 1억씩 오른 거기 때문에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억짜리가 10억 올라서 똑같이,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 올라서 10억 올랐으면 그 과표 자체가 10억이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채 사서 1억씩 올라서 5억이 올랐고 상가가 5억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각각 팔 때는 양도세 세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연도를 달리하게 되면은 또 양도세를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에도 그런 상가 대용으로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대찬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만 고르면 오르는 오피스텔도 있다는 게 실제 제 경험이고, 그런 오피스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조금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아니긴 해요, 지금은.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오피스텔은 이슈가 두 개입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좀 인기가 좀 주춤한 게 뭐냐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제도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돼서 또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 지금보다 좀 더 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오피스텔도 월세 받는데 조금 더 인기를 끌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찾으면은 최저가로도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도 여러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신 분들, 이 방송에 나오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저는 좀 바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맞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런 여건들이 좀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빠져야 되는 것도 있고, 금리가 조금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약간 역전세를 맞아서 그 오피스텔이 하나 전세를 놓은 게 있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간다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전세가 바로 들어올 텐데, 위치가 되게 좋은 데거든요. 근데 꽤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서. 근데 최근에 전세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수요가 없더라고요. 전세 수요가. 그래서 예전보다 1,000만 원 낮춰서 이제 맞췄거든요. 오피스텔도 전세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제 계약이 돼서 이제 이번 주에 하는데, 근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저는 한 채도 뭐 전세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당장 만기가 12월 24일, 23일 딴 데 그 계약금을 했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만기는 좀 남았는데 빨리 나가겠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통보를 한 거니까, 그러면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급해지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또 전세금 빼주려면 또 돈을 좀 끌어야 되니까. 근데 전세가 만약에 막상 안 나가니까. 근데 요즘 그 갭 투자자들도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한 채 갖고도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10채, 20채, 30채 정도 되면은 진짜 정신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근데 요즘 그만큼 전세가 안 나가더라고요.